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는데요. 대전환의 시대 속 자유소비재 섹터에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지 바로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4차 산업시대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테슬라와 아마존도 이 자유소비재 섹터에 포함이 된다고 들었는데 자유소비재 섹터는 어떻게 저희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뭐 자유소비재 섹터도 이름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아마 가장 방대한 범주가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예전에 저는 임의 소비재다 네. 이렇게 봤었는데 소비재 안에서도 저희가 필수 소비재, 네. 뭐 자유 소비재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업체들이 들어가는 거죠? 네, 뭐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뭐 전자상거래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소비재 영역을 다 아우르고 있어서 특히 소비도 보시면 소비의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마트에 가서 직접 구매하던 게 이제는 손 안에 모바일에서 다 구매를 하기도 그렇죠. 하고 또 예전에는 많이 썼던 것들을 최근에는 쓰지 않고 다른 새로운 어떤 그 내구재를 산다거나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자유소비재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 소비재 섹터 가운데 저희가 가장 잘 아는 기업이자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죠. 테슬라가 이 종목으로 이제 포함이 네. 될 수가 있겠는데 네. 제가 나중에 이제 차를 바꾼다면 네. 전기차를 한번 타보고 싶거든요. 네. 테슬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테슬라는 일단 뭐 지금 아마 테슬라 이름 들리자마자 엄청나게 쫑긋? 쫑긋하시고 눈을 뜨고 엄청 보시고 계실 것 같고요. 테슬라는 참 여러 이슈를 가지고 있고 재밌는 부분도 정말 많고 그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있는 그대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사실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테슬라 이번에 모델 Y를 예약을 했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시기에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최근에 인도를 받아서 네. 타고 다니고 있는 그 후기를 들려주는데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현장에서 고객분들을 만나 보면 이제 자산가 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뭐 벤츠나 뭐 좀 이렇게 좋은 차량을 타시던 분들은 독일차들. 그렇죠. 네. 또는 현대차나 기아차도 보면은 내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옵션이 좋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마감도 좋고 그런 품질이 좋은 차를 타시다가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좀 약간 약간 도장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약간 품절음도 좀 들리는 것 같고 좀 별론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로 타시는 분들은 어차피 테슬라를 완벽한 마감재를 보고 타시는 게 아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를 약간 낮추고 타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본인이 타보고 나 이거 우리 와이프도 모델 3 사줘야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호불호는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건 개인적인 어떤 기호일 텐데 자, 저는 이제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테슬라를 왜 사야 됩니까? 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스토리를 또 만들어 볼게요. 기승전 스토리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테슬라를 왜 사야 됩니까라고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고 상담도 많이 하는데 쉽게 설명을 합니다. 자, 테슬라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서 본다고 생각했을 때,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델 S나 모델 Y 또는 모델 3를 이제 타고 다닙니다. 전 세계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냥 뭐 테헤란로에만 나가셔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네. 그래서 그걸 타고 다니면서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 FSD 기능을 켜고 조금이라도 사용을 했다면 실주행 데이터를 지금 다 본사에 보내서 그 데이터를 테슬라는 쌓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그걸 쌓고 있을 거고 이 하드웨어, 쉽게 말하면 이 차량 하나가 결국 아이폰과 같은 빅데이터를 모집해 놓은 네.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간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다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본사에 보내고 그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매주마다 업데이트를 해주고 아시겠지만 심지어 제동거리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줄여줘요. 네. 소프트웨어를. 이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설계가 됐네요. 그렇죠. 데이터를 막 모집을 하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브레이크 패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제동거리 줄이고 싶으면 공업사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센터에 가서 줄여야 되는데 테슬라는 그걸 원격을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정말 대단한 부분인 거고요. 아주 빙산의 일각인데 그래서 그렇게 타고 다니고 실제 그 데이터를 쌓고 있는데 그게 지구 몇 바퀴 거리의 데이터를 지금도 쌓아서 분석을 하고 있고 네. 그럼 빅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해서 배터리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가격을 낮추면 차량 판가 ASP가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이면 조금 살까 말까 비싼데 생각하시던 분들이 1,800만 원이면 사실 겁니까 안 사실 겁니까? 사야죠. 그렇죠. 아반떼 가격이잖아요. 한번 사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탈 수 있게끔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 거길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FSD 자율주행을 구독 서비스로 월 얼마씩 내면서 네. 그걸로 돈을 벌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험도 팝니다. 예. 오. 실제 주행 데이터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될 때 제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도 테슬라에서 먼저 알려줘요. 당신은 작년에 1,000km를 탔고 올해는 500km밖에 안 탔으니까 보험료를 50% 인하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미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로도 돈을 벌 거고 정말 이걸로 돌아다니는데 미국도 의외로 인터넷 시대는 안 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위성을 띄워서 그 위성 간의 연결을 통해서 인터넷을 연결하는 게 스타링크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걸로 통해서 어느 곳에서도 내 차와 본사가 데이터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게 되면 아시겠지만 정말 더 많은 발전을 이뤄낼 수 있고 수시로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 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로보택시도 가능해지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테슬라가 단순하게 차량만 파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확장성을 가지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라이드 쉐어링뿐만 아니라 그냥 차가 아니라 이동 수단의 헤게모니까지도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무서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고 시장에선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예. 얼마 전에 테슬라 AI 데이가 개최가 됐었잖아요. 그때 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연단에 나와서 했던 말이 우리를 단순하게 자동차 기업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AI 기업이다 우리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 AI 막 춤추는 테슬라 보시라고 로봇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네. 정말 그냥 단순한 자동차 하드웨어 기업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정말 방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테슬라가 하나의 좀 위험이 있는 게 개인적으로 리스크로 바라보는 게 전기차가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요새. 경쟁자들이 많다 보니까 테슬라의 그 아석을 위협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당연히 그 부분은 리스크 요인으로 봅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벤츠에서 나온 그 전기차를 보니까 네.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루시드라는 회사도 전기차를 지금 하고 있고 중국의 뭐 니오, 샤오펑 뭐 굉장히 리오토. 리오토 또 현대와 기아도 지금 하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뭐 벤츠도 하고 있고 뭐 폭스바겐, BMW 정말 많은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돌파구를 테슬라에서도 계속 찾아야 될 거고요. 테슬라에서도 안에 이제 내구재 품질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어차피 시장이 아직은 작거든요. 전기차가. 그러니까 판매되고 커져야 될 시장이 앞으로도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쟁자들이 많은 거는 뭐 위험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차를 사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고객들의 니즈나 호구는 계속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호겠죠, 기호. 기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자가 성장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 자율주행 기술이 얼만큼 또 빛을 발해주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또 차이 부분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또 우리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 CEO가 3,000달러 간다 2025년까지 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또 이 기술에 대한 어떤 성장성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자율주행의 실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경험을 갖고 있는 게 누군가? 현재는 테슬라를 앞지르고 있을 수 있는 기업은 사실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에 봤던 한 가지 포인트는 딱 이거였어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네. 그 FSD 기능을 켜고요. 그 주행자가 이 도로로 주행을 하는데 이 코너링을 하는데 처음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그 도로를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차가 핸들이 막 이렇게 헤매더라고요. 오. 그래서 똑같은 구간을 5번, 6번, 7번, 10번을 도니까 그 구간을 돌 때마다 스스로 학습이 돼서 네. 나중에는 완벽하게 그 구간을 지나가는 코너링을 하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딥러닝을 지금도 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테슬라가. 근데 지금 현재 다른 기타 경쟁 자동차 업체들은 이런 기능까지 스스로 학습해서 스스로 바로 개선을 해서 적용시키는 걸 아직은 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잘 유지되는지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력도 좋고 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야 할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캐시우드까지도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800 언저리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3,000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가가 잘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꼭 챙겨봐야 하는 게 있죠. 네. 실적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을지 그 부분까지 짚어주시죠. 네, 뭐 테슬라는 지금 보시면 가장 이제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게 월 초 1일만 되면 굉장히 귀를 쫑긋 세우고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월 초에 보통 중국에서 판매량이 항상 공개를 해주거든요. 네. 예, 신재생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죠. 중국 쪽에서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회사별로 얼마씩 팔렸는가.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BYD나 니오나 뭐 샤오펑 또는 뭐 다양한 해외 자동차 업체들이 몇 대를 팔았는지 공개를 하는데 최근 8월달 중국 시장 그 실적을 보면 판매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75%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상해 기가팩토리 쪽에서 생산을 해서 중국 내 수요도 자체적으로 맞춘다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만든 걸 최근에 유럽에 수출까지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의 상해 공장에서 생산한 거를 중국 내에서도 소비를 하지만 유럽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 어떤 생산과 수요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제가 재밌게 느끼는 부분은 이건 거거든요. 아마 최근에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 느끼실 거예요. 요즘 테슬라 주가가 작년이나 올 초만큼 재밌게 오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원하게 오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스토리를 가던 주식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인 주식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딱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실적이나 이런 거 그렇게 신경 안 썼잖아요. 테슬라 그냥 앞으로 뭘 하겠다. 태맨. 그렇죠. 태맨. 어떤 종교였었잖아요. 이제는 정말 실적을 보고 판매 대수를 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정말 안정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테슬라 확실히 서학개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다 보니까 저희가 꽤 긴 시간을 투자해서 네.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실적부터 또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 가져오신 종목은 사실 일반 시청자분들께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앱티브라는 종목입니다. 기업 설명부터 들어볼게요. 네, 아까 테슬라 이야기의 연장선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테슬라라고 하면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경쟁사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강점인데, 그럼 나머지 이 경쟁사들 다른 전기차 기업들? 네, 분명히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겠죠.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전해주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이 액티브라는 기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인기 있는 주식 얘기를 하면서 역세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주식은 뭐 부동산은 주식처럼 투자해라 이런 말을 하면서 뭐 전기차라는 이 역세권이라는 테마를 두고 봤을 때 주변 상권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뭐 2차 전지 있을 테고 네.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좀 두드러지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실험을 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99%의 기술로 완주를 했다라는 그 결과가 먼 거리를요? 네, 이미 이렇게 발표가 됐고, 이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레벨 4에서 5가 마지막인데 그 중간 정도의 단계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사업 부분을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신호와 이제 파워 솔루션 사업 부분, 그리고 고급 안전, 사용자 경험 사업 부분 이렇게 있는데 가장 강점을 가진 부분이 이 자율주행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주행차 섹터는 아까 뭐 역세권을 언급해 주시기도 했지만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그 격가지로 저희가 함께 좀 수혜를 받은 업종으로 가져가 보면 좋을 종목이라서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 중 일환으로 오늘 앱티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뭐 실적이나 주가 같은 경우에도 괜찮게 나오고 있나요? 상황을 보면은 재무제표 상당히 안정적이다. 네. 좀 의외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성장 속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매출 증가율이 좀 약합니다. 연 4% 수준인데 앞으로 이제 두 자릿수 성장을 가고 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50% 미만이다. 이런 점을 또 강점으로 뽑을 수가 있겠고, 일단은 뭐 지금의 실적보다는 뭐 미국에서 향후에 뭐 자동차 내연기관차 비중을 반으로 줄이겠다. 유럽에서는 앞으로 이제 완전히 없애서 친환경 체제로 돌리겠다. 여기만 따라간다고 봤을 때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 주변
경쟁 회사들을 돕는 이 액티브의 활약이 꼭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생소하다 싶다면서도 오히려 또 국내 투자자분들께는 이 앱티브라는 기업이 낯설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무래도 현대자동차와의 그렇죠. 합작법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런 점들도 강점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대부분 이제 자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앱티브는 그 옆에 있는 수혜주다. 네. 모든 경쟁사들을 함께할 수 있는 친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또 같은 수요 업종으로 꼽힐 수 있는 자율주행차 기업인 앱티브에 대해서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팡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페이스북 소개를 해드렸고 또 알파벳, 넷플릭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마존이 여기서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존이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쉬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마존은 어떻게 메리트를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를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오늘도 저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네.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는 거니까요. 아드님한테 소개한다 맞습니다. 생각하고. 예, 아마존도요. 쉽게 아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자녀가 본다고 생각하고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아마존은 다 아시겠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쿠팡과 같은 전자상거래 쪽의 최강자라고 불리고 있는 업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인들을 예를 들면 미국인들에게는 사실 이제는 테크 기업이 아니라 아마존은 그냥 생활 필수제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실 저도 쿠팡을 거의 생활처럼 쓰고 있거든요. 네. 예, 그 택배 박스를 아침마다 보시죠. 예, 분리수거한 날마다 치우는 게 정말 힘들 정도로 많이 받고 있는데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쿠팡과 같은 아마존도 작년에 2020년 기준으로 총 매출이 370빌리언이었으니까 거의 얼마죠? 390조에서 400조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입니다. 400조요? 네, 1년 총 매출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데 미국인들한테는 필수적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자상거래 한번 사람이 편한 걸 쓰기 시작하면 네. 경로 오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존은 그거에 가장 크게 기반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인데 물론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수혜를 크게 받았다가 최근에 이제 경제 재개 기대가 나오니까 매출이 예전보다는 조금 둔화되는 게 보이지만 물론 성장률 자체는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지금이 계속 사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자, 아마존이 아까 벌었던 1년 총 매출이 4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미국인들 전체 리테일 소비에 아직도 5에서 6%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게 의외다, 굉장히 그죠? 커요. 굉장히 클 거라 생각하셨잖아요. 네. 거의 30-40%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5에서 6% 정도 수준이에요. 그만큼 미국인들의 소비가 엄청 큰 거죠. 근데 이게 앞으로 10%, 20%, 30%까지 대체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분명히 편한 걸 추구하고요. 그리고 미국도 땅덩이가 넓잖아요. 그냥 기본 1시간 운전하고 가서 월마트 가서 구매하는 게 일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질 거야. 그래서 아마존이 밸류도 비싸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하지만 여전히 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 라는 말을 하신 게 워렌 버핏이에요. 그래서 실제 주총 때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존은 삽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한다면 아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우리의 소비의 생활에 점유율을 올리는 게 앞으로도 룸이 많이 남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결국 데이터 센터예요. 나올 줄 클라우드. 알았습니다. 클라우드가 저는 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일단 클라우드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구름, 뭐 그게 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쉽게 생각하면 네이버에서 이제 뭐 메일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뭐 사진이나 그렇죠. 이런 드라이브 것들도 같은 거죠? 그렇죠. 드라이브 저장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의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 장치인데 그 역할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존이 왜 빅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클라우드 1위 비즈니스까지 갔느냐? 사실은 구매를 하는 업체잖아요.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전내훈이라는 사람이 아마존에 들어가서 물건을 막 사지도 않고 여러 가지 서칭만 하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존은 내가 들어가서 뭘 받는지 데이터를 다 쌓고 있어요. 사지 않았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얻을 건 다 얻어가는. 맞습니다. 취향을 수집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신사화를 많이 봤다. 그럼 신사화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전내오는 사람이 다음에 아마존에 접속했을 땐 첫 화면의 구성이 다릅니다. 소름. 아,
사람별로 달라요. 오. 예. 그래서 전내훈이라는 사람은 신사화를 좋아했으니까 신사와 관련돼 있는 흔히 말하는 할인이 붙어 있는 화면부터 먼저 띄워주게 되죠. 그럼 저도 모르게 그걸 보면서 눌러서 구매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어떤 구성 자체를 바꾸고 나서 매출이 30%에서 40% 이상이 급등을 해요. 그게 빅데이터를 처음에 도입해서 성공했던 전자상거래의 첫 사례예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놀렸던 게 아니라 이걸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전환시켜서 지금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클라우드 마켓쉐어 글로벌 1등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예. 그렇게 성장을 했군요. 맞습니다. 거의 52% 정도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고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자 여기서도 쉽게 설명을 또 한번 드려볼게요. 자 클라우드를 왜 고객들이 자꾸 쓰고 돈을 벌까요? 저희 금융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고객이 찾아오셔서 제 거래 내역을 뽑아주세요. 제 잔고를 보고 싶습니다. 그럼 어딘가에 그걸 회사에서는 데이터 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불러와서 출력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에서는 땅을 매입하고요.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요. 그리고 거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서버실을 또 사서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관리할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연간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백억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객들의 데이터는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매번 땅을 사서 데이터 센터에 늘려야 될까요?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고민을 하겠죠. 그때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마이크로소프트. 제안을 하겠죠. 그 비싼 돈 들이지 마시고요. 월 거의 20분의 1, 30분의 1 낮은 비용을 월 구독료를 내시면 저희 클라우드에 다 저장을 하셔서 최고의 보안과 최고의 기술을 제공할 테니 여기서 스트리밍을 해서 데이터를 쓰십시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수많은 스타트업들부터 대기업, 방송사들이 전부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서 이런 회사들의 고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최근 분기 실적을 보시면 분기 실적 영업이익의 거의 70%가 전자상거래가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뭐 온라인 네. 업체라고 보기보다는 네. 오히려 데이터를 수집하는 클라우드 기업으로 봐야 하지 않나 그렇죠.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실 아시잖아요. 4차 산업의 핵심은 데이터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 새 업체가 사실상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4차 산업도 할 거고 IoT도 할 거고 자율주행도 할 거고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누가 독점하고 있느냐? 아마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슈만 보시더라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사줘야 될 이유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간혹 독과점 이슈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와 카카오가 아주 호되게 지금 당하고 있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아마존도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의 일인자다 보니까 이번에 또 FTC 위원장에 리나칸 연방거래위원장이 임명되기도 했었고 네, 그러면서 반독점 규제 이슈로 좀 악재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 한 10년을 겪어왔던 일이거든요. 네. 반독점, 독과점 이슈를 제기를 안 하는 순간부터는 이 기업의 투자의 메리트가 없어집니다. 그만큼 독점력이 없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독과점 이슈를 예를 들면 받아서 구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동안 벌금을 많이 내왔었습니다. 뭐 1조 원, 2조 원, 3조 원 많이 내왔었는데 그거는 이들이 버는 수익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일 거고요. 네. 계속 공격은 있을 겁니다. 민주당 정권이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하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노이즈는 생기겠지만 만약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면 저는 그때마다 오히려 그게 저가매수 기회로 발현이 되실 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산업으로 보면서 이번에 이제 CEO가 또 바뀌기도 했잖아요. 네. 그동안 AWS를 맡고 있던 앤디 제시가 새로운 아마존의 수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가 또 활약을 보여야 될 테니까 아마존이 새롭게 어떤 요새는 또 주가 분할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점들이 아마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네. 하는 바람을 담으면서 아마존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으로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수연 매니저님께서 맛있는 기업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이 기업이 왜 한국에 안 들어올까 항상 궁금했었는데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죠? 네, 지금 패스트푸드 10대들 누구나 좋아하는데요. 가장 뭐 1번으로 떠올리는 것들이 이 기업인가요? 지금은 맞습니다. 어. 원래는 이제 사실 맥도날드였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이 치폴레라는 기업이 떠올랐고 이게 또 패스트푸드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뭐 고기라던가 야채 같은 게 네. GMO 방식이 아닌 아주 친환경적인 상품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자녀들한테 물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이제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들을 갖고 가져다 주고 싶은데 이제 아이가 이렇게 먹고 자란 음식을 주가도 계속 올라가면서 아이의 키도 계속 올라가는 이런 스토리도 같이 봐도 쑥쑥 컸으면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참 할 얘기가 많이 생기는 주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미국에 갔다 오시거나 살다 오신 분들은 익숙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국내 분들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네. 기업 소개를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은 타코. 그렇죠. 네, 멕시칸 우리나라로 그릴 치면은 음식이다. 타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와 있던데 저는 네. 멕시칸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잘 몰랐는데 미국 친구들은 치폴레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엄청 익숙하게 많이 먹죠. 네. 그런 익숙한 기업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긴 맞아요. 한데 재무제표상 실적이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코로나 때도 우리가 이제 먹는 것에 있어서는 많이 아끼지 않았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기 그쵸. 때문에. 네, 그래서 보면은 매출 구조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5년 동안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6% 정도를 보였고요. 뭐 ROE는 30%가 넘는다라는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되겠고 영업 마진율도 9%다. 엄청 탄탄하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애기 엄마, 애기 아빠지만은 네. 아이들한테 뭐 먹일 때 과자 하나를 사더라도 아무거나 먹이지 않으셨죠? 무조건 유기농 사야죠. 아 정말요? 비싸도. 네. 그런 기분이군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맥도날드 먹으면 혼낼 것 같은데 치폴레 먹으면은 안 혼낼 것 잘했어.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서도 투자할 가치가 쉽게 말하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예전에 네. 이 치폴레 같은 경우는 그 음식 안에 재료에서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때 주가가 한번 크게 폭락을 했었는데 그때 사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폴레도 저도 항상 네. 방송을 하면서 네. CNBC에 제가 짐 크레이머라는 네. 매드머니 자주 네. 시청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 종목을 한 5년 내내 추천을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꾸준하게 올라와서 주가가 언제 저기까지 올랐지 음. 하고 싶을 정도로 실적이 나올 때마다 네. 올라가가지고 확실히 탄탄한 실적을 보장받는 기업이 아닐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뭐든지 획기적인 거를 추구할 때 시행착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논 GMO를 실현하려고 할 때 한 세팅하는 것만 한 2년 정도가 걸렸고 네. 아까 말씀하신 콕 집어서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신뢰도를 회복하면서 탄탄한 충성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도중에 저희 PD가 교환학생 다녀오면은 미국 갔다 오면은 제일 생각나는 음식이 보통 치폴레라고 한국인들이 많이 그런데요. 저는 사실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치폴레 드셔보셨어요? 먹어는 봤습니다. 맛있어요? 저는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멕시칸 음식을 좋아해서 오. 굉장히 좋아했고 맛있었고 뭐 약간 조금 짜기는 한데 예. 코로나19 시대에는 아무래도 직접 저희가 치폴레를 방문해서 먹기가 좀 꺼림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요새는 뭐 배달이라든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먹는 그런 시스템들이 발달하고 있는데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안들이 좀 있나요? 배달 음식 문화하면 뭐 우버이츠도 있고 포스트메이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도어대시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스타벅스 같은 경우만 해도 드라이브스루를 적용을 해가지고 위기를 잘 극복했잖아요. 네. 치폴레도 이 보피스라는 거를 도입을 했는데 이 보피스가 뭔가요? 네, 보피스 네. 보피스 하면은 뽀삐 이런 거 생각이 나실 수 있겠지만요. 네, 바이 온라인 픽업 인스토어라는 이 픽업 서비스를 흔히 말하는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서 저희가 보피스 기업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이제 사람들한테 배달로 좀 더 뭐 코로나 시대에도 다가간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뉴욕의 땅값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장을 이렇게 함으로써 그 비용을 가지고 아직 이 치폴레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또다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다른 사업 개발 쪽으로 좀 더 투자를 한다. 이 부분에서 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저희 전혜영 부장께서도 맛있게 먹었던 치폴레 그리고 저희 PD도 네. 교환학생 가서 맛있게 먹었던 아. 치폴레 온라인 픽업 서비스를 하고 있는 보피스 기업을
기업으로서 또 다른 이제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키고 있는 치폴레.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미국 10대들이 선호하고 있는 브랜드이자 자녀에게 물려줄 좋은 주식으로 김수현 매니저께서 치폴레 멕시칸 그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